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버리고. 네, 안녕하세요. 여행으로 보는 세상 이준희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이 자랑할 만한 보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정말 대단한 보물이 있다. 이거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인쇄술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 문명사적 의미에서 고르라고 한다면 지금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는 바로 우리 선조들의 유산 직지심체 유절이 아닐까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입니다. 그런데 인쇄술 이거 만든 거 중국 아닌가요? 네, 근데 중국이 없어요. 자료가 없습니다. 분명히 만들긴 만들었을 텐데 문화혁명 때 다 불태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으로 찍은 책은 바로 직지심체유절, 직지입니다. 그럼 인쇄술이 그렇게 대단한 발명입니까? 네, 맞습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 인쇄술의 발명이 되면서 이 문명사의 혁명을 맞이하게 된 건 사실입니다. 인쇄술이 있었으니까 조상들의 이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나서 그 지식들이 저장되고 또 교류하고 축적될 수 있었습니다. 활자로 인해서 인쇄가 대량 서적으로 이제 유통이 되면서 지식과 정보가 확산되었죠. 세계를 근대화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은 산업혁명보다 이 더 중요한 인쇄혁명입니다. 이걸 프린팅 레볼루션이라고 합니다. 인쇄술이 없었다면 서양의 르네상스, 종교개혁 이런 것도 없었을 것이고요. 무엇보다 이 세상을 중심으로 만들어준 이 과학혁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젠슈타인은 인쇄혁명이라고 불렀습니다. 15세기 중엽에 이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찍은 것이 구텐베르크 성서인데요. 구텐베르크 42행 성서라고도 합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오른쪽이 바로 구텐베르크 성서 42행인데요. 청주의 고인쇄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직지심체 유절은요, 구텐베르크 성서보다 78년이나 앞서 있었습니다. 고려 우왕 때에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만든 것이 바로 직지심체 유절입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는 현재 바로 직지심체 유절입니다. 그런데 이 직지심체 유절 프랑스에서 발견됐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로 박병선 박사님이 찾아낸 유물입니다. 병선 씨는요, 한국에서 유학비자를 받은, 이 프랑스 유학비자를 받은 최초의 여성이고요. 프랑스 파리에서 소르몬 대학교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대 역사교육과를 졸업했는데요. 스승이셨던 이병도 박사께서 네가 프랑스 가서 공부할 때 이 병인양요 때 프랑스 군대가 우리나라 고서 이거 약탈해 갔는데 이게 얘기로만 있는데 확인이 안 된다. 유학 가면 프랑스에서 꼭 찾아보라고 당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병선 씨는요, 프랑스 국립도서관 사서가 돼서 도서관 지하실 구석에서 이 먼지에 쌓여있는 이 직지심체 요절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직지심체 요절의 존재를 처음 발견해서 직지대모라고도 불립니다. 직지를 처음 발견했을 때는요, 중국 책으로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책 맨 뒷장에 1377년 금속으로 찍은 활자본이라는 내용을 보고 이거 직지구나 라고 생각해서 고증을 시작했고요. 학계나 우리나라에서 별로 도와주지 않아서 혼자서 이 일을 직접 했고요. 이 주조라는 글자가 단서가 됐는데요. 이걸 한번 직접 실험해 보기 위해서 지우개나 흙이나 감자 이런 걸 가지고 부엌에서 오븐에 직접 이 글자를 굽다가 오븐을 망가뜨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혼자서 이렇게 무관심 속에서 연구를 하다가
1972년 파리에서 세계 도서의 기념 전시회가 있었는데요. 이때 구텐베르크 성서보다 78년이나 앞선 이 금속활자, 이거를 입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직지는요, 2001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됩니다. 이후에도 박병선 씨는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더 찾아봤는데요. 병인양요 때 가져온 도서, 이거 모두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기증돼 있다라는 모리스 쿠랑의 조선 서지 기록을 단서로 해서요, 3천만 권이 넘는 도서관 소장책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우연히 베르사유 궁에 이 파손된 책을 보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갔더니 거기에 이 천으로 씌어져 있는 큰 책을 만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조선 왕실의 기록물인 외규장각 의궤였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이 비밀을 누설했다, 이렇게 해서 사표를 강요하고요, 결국 해고됩니다. 그렇지만 박병선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10년간 개인 자격으로 이 도서관을 드나들면서 외규장각 의궤 내용을 정리하고 이 반환의 기틀을 마련해서 마침내 프랑스 정부로부터 2011년에 297권의 외규장각 의궤를 145년 만에 대여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개드릴 다큐멘터리 영화 직지코드는 바로 직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데이비드 레이먼 감독과 한국인 우강훈 감독이 연출을 맡았습니다. 유럽인들 직지 모릅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 사서들조차 구텐베르크 성서가 최고 오래된 금속활자로 지금도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영화로 만들어서 알리고 싶어서 이 직지코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화를 만들어서 보니까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발명할 당시에 고려에서 막 돌아온 사제가 있었는데요. 이 사제가 금속활자 인쇄 과정을 담은 그림과 문서를 갖고 왔다고 합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없지만 유네스코도 직지의 기술이 구텐베르크에게 영향을 줬을 가능성, 이거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것이 아니고 동양에서 파견된 선교사들이 금속활자 기술을 전했고, 이렇게 해서 인쇄가 시작됐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다큐멘터리 영화 직지코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잠시 직지코드 예고편 조금 보고 갈게요. So, what do you think is the most important development in the last 1,000 years? Definitely Gutenberg's invention of the movable metal type. Gutenberg was the first inventor of the movable metal type. Nowadays, the intellectual community recognize that the Korea invented first. What is Jikji? It's the book, the oldest printed book with movable metal type. Yes, Gutenberg. No, Yes. Jikji. Jikji. Even though I'm from Canada, our education system teaches us Gutenberg. He invented printing press. He invented movable metal print. They keep this book in the basement of Vienna. Is Jikji safe right now? Mons in Paris, in Basel, in Avignon, in Assisi, in Florence, and got to Rome. So we were very curious, we came all the way from Korea. I think we could build up a picture as a whole. Yeah, it's like the Da Vinci Code. No, Jikji Code. 그리고 또 하나, 얼마 전 2021년 6월에 인사동에서 금속활자가 대거 출토됩니다. 한꺼번에 1600여 점이 발견된 건데요. 이게 바로 15세기, 16세기 제작한 거고요. 이때가 바로 구텐베르크가 서양인 최초로 금속활자 인쇄술 만들었다 할 때, 그때 이미 우리는 한글과 한자, 금속활자를 활발하게 제작해서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아주 중요한 유물이었죠. 그 전까지는 책으로만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금속 활자판이 출토되어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뉴스였죠. 어쨌든 우리나라는 금속 활자, 또 이전에 목판 인쇄술 역시 마찬가지로
대단한 인쇄 문명의 혁명은 우리나라에서부터 시작했다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요, 청주의 고인쇄 박물관 한번 들려보세요. 고인쇄 박물관에 가면 인쇄 과정이나 우리나라 목판 인쇄부터 금속활자까지 이곳에 잘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흥덕사도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이곳이 바로 직지를 만들었던 곳이라고 하니까요, 함께 구경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시간이 되시면 어차피 청주에 갔으니까 상당산성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당산성은요, 둘레가 4.2km나 되는 아주 성곽을 따라서 트레킹 코스로도 많이 가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백제 시대부터 이미 토성으로 만들었었고요. 김유신의 셋째 아들이 이 화강암으로 이 성을, 산성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개축했다가 숙종 때 다시 또 한번 개축했는데요. 영조 때는 주둔했던 군사가 238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식량도 5,000석이나 이 성 안에 있었다고 하고요. 성 안에는 절도 있었고 군인들이 부족하면 승려들도 군사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영조 때 이인자의 반란 기억하시나요? 영조가 일부러 간장게장을 먹여서 경종을 죽였다. 그래서 이인자가 반란을 일으켰는데요. 이곳 청주 읍성과 이 산당상선에서 싸웠는데요. 여기서 이인자의 반란을 함락시킵니다. 청주 유생이 14명이나 의병을 일으켜서 진압하는 데 공을 세워서 이 산당상성 안에는 의병들의 뜻을 기리는 비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야산 해인사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에서 함양 쪽으로 내려가다가 오른쪽으로 가면 바로 합천 해인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해인사 가기 전에 성주에 회연서원 들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고요. 사실 고종 때 서원이 철폐되었다가 1980년대에 들어서 복원한 서원인데요. 지금 지도의 오른쪽 아래쪽이 바로 회연서원의 모습입니다. 너무 조용하고 고즈넉하고요. 이곳에서 해인사까지는 한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으니까 보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야산으로 가볼게요. 가야산은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산봉우리가 뾰족뾰족 마치 이제 불꽃이 이렇게 솟아있는 것처럼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우리나라 산봉우리와는 좀 모습이 달라서 독특한데요. 조선 영조 때 이중한 택리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택리지에 경상도엔 암석으로 된 불꽃 모양이 산이 없는데 오직 가야산만 이 바위 꼬챙이가 이렇게 줄지어 불꽃처럼 공중에 솟아오른 듯하니 지극히 높고 수려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는 다른 산들은 모두 왜군이 쳐들어와서 화를 면치 못했는데요. 임진왜란 때 무사한 곳이 바로 오대산, 소백산, 가야산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삼재가 들지 않는 곳이라고도 했습니다. 정감록에는 십승지 안에 꼽혔는데요. 삼재나 전쟁, 기근, 역병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합천 가야산의 만수동이다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던 팔만대장경이 왜군에게 뺏기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지켜진 것이 아닌가 풍수가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가야산 안으로 들어가서 해인사를 가려면 거치게 되는 계곡이 있는데요. 바로 홍류동 계곡입니다. 이 홍류동 계곡은 물도 많고요. 이 명산에는 반드시 신선 또는 신선급 인물에 대한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홍류동 계곡에는 최치원이 친필로 바위에 새겨놓았다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가 있고 그 옆에 바로 이렇게 정자가 하나 있는데요. 이 정자는 이 시에서 마지막 두 글자를 따서 농산정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치원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최치원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최치원은 신라 말기에 학자이면서 문장가였었는데요. 당나라 당시 유학파 출신입니다. 당시 당나라 이 출세의 필수 코스였는데요. 12살의 어린 나이에 당나라로 떠납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때 통일신라와 발해 때에는 과거 제도가 없었고요. 신분이 낮은 경우에는 골품제 때문에 출세가 불가능했죠. 당시 동아시아는 국제 교류가 매우 활발했었는데요. 신라에서 한 해에만 200명이나 유학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당나라 유학 열풍, 마치 미국으로 유학 가는 거와 굉장히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당나라 과거 시험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 과거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빈곤과였었는데요.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 당나라에서 이 빈곤과에 급제하기 위해서 나라끼리 경쟁도 치열했다고 합니다. 당나라에 이렇게 많이 유학생들을 보내기 때문에 같이 따라갔던 엄마, 아빠들 있었겠죠. 그래서 신라시대에도 기러기 아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당나라에 있었던 이 코리아타운, 이것이 바로 신라방이었는데요. 유학생과 함께 딸려온 인력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 빈곤과 시험을 급제하면 당나라 내국인 대상 과거 시험만큼은 아니지만 나름의 대우가 좋았고요. 본국으로 돌아가면 그 명성과 혜택, 이거 인기가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최치원은 육두품 출신인데요. 신라에서 당나라로 갈 때 아버지께서 너 10년 안에 과거 급제 못하면 어디 가서 내 아들이라고 말하지 마라, 이렇게 엄포를 놓았고요. 최치원은 정말 똑똑한 천재였던 것 같습니다. 6년 만에 빈곤과에 장원 급제합니다. 수석 합격을 한 거죠. 당시 이 빈곤과에서 가장 치열했던 나라가 신라, 발해 출신, 당연히 두각을 나타냈는데요. 상당히 라이벌 의식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빈곤과에서 이 발해의 오소도라는 사람이 신라를 제치고 수석의 영광을 차지하니까 신라인들이 정말 수치로 여겼고요. 이 일은 사방 이웃나라의 웃음거리가 됐다라면서 최치원이 통탄했었다고 합니다. 2년 후에 최치원이 장원을 급제하고 이제 이 치욕을 씻을 수가 있었다라고 마음 편해했었다고 합니다. 이 빈곤과의 합격자 수는 신라가 가장 많았고요. 다음이 발해, 그리고 페르시아, 대식국 순이었다고 합니다. 대식국은 페르시아어로 아랍인들을 부르는 말이었는데요. 이라크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슬람 제국, 이곳이 바로 대식국이었는데요. 신라가 가장 압도적으로 시험을 잘 본 것 같습니다. 최치원은 앞으로는 혹시라도 바뀌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신라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게 했습니다. 최치원이 당나라에서도 이름을 날렸는데요. 최치원이 있었던 때가 당나라 왕조 말기였고요. 난이 여러 군데 일어났는데 특히 황소의 난이 유명했죠. 근데 최치원이 토황소 경문, 황소를 토벌하는 경문을 지어서 이 당나라 사람들에게도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최치원이 쓴 황소를 토벌하는 이 경문은 어찌나 뛰어난지 황소가 이 글을 읽고 놀라서 침상에서 굴러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일로 최치원의 이름은요, 중국 역대에 걸쳐서 기억되게 됩니다. 최치원은 그리고 29살에 드디어 신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신라로 돌아와서 최치원은 한림학사의 외교 문서를 작성하는 일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외직을 최치원이 자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산, 부성군수, 지금으로 하면 서산시고요. 그리고 함양 군수를 지냈습니다. 최치원의 흔적은 지금까지도 전국의 곳곳에 있습니다. 최치원이 여행을 정말 좋아했던 것 같아요. 최치원의 호가 해운인데요. 부산 해운대에도 그의 호를 따서 이름을 해운대라고 지었습니다.
이 일대가 경치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해운대 정말 예쁘죠. 동백섬에 자신의 호를 따서 바위에다가 해운대라고 새겼고,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산 놀러 가시면 이 해운대 글씨, 최치원의 글씨니까 한번 꼭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최치원이 이곳 가야산의 이 홍류동 계곡에 쓴 글씨는요, 세상의 시시비비 들려올까 두렵다. 흐르는 물이 일부러 온 산을 둘러싸게 하였다라는 뜻인데요. 이 세찬 물소리, 이걸로 세속의 이 시비소리를 막고 자연인으로 살겠다라는 뜻인데요. 아마도 최치원이 한직으로 외직으로 원했던 것도 사람들과의 이런 관계가 힘들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유학길에서 출세를 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시대나 당시에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정치판에 굉장히 환멸을 느꼈을 것 같고요. 신라시대는 이 엄격한 이 골품제가 또 유명한 곳이죠. 그래서 왕족은 진골이라고 하고요. 그 뒤에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최치원은 육두품이었는데요. 육두품은 귀족 반열이긴 하지만 진골 출신도 17계급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계급인 육두품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이 신분적인 한계 때문에 불교나 학계로 이렇게 진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최치원이 당나라에서 귀국할 때 나라를 위해서 상당히 열심히 일해보려고 노력했던 건 사실입니다. 시무책 10여조를 올리기도 했는데 이 문란한 정치 그리고 사회 모순 이런 거 바로잡으려고 했지만 받아들여질 리가 만무했습니다. 결국 한계를 느껴 은거하기로 결심하고 이 가야산으로 들어가는데요. 언제 최치원이 돌아가셨는지 세상을 떠나는지 그 행적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전설같이 최치원이 신선이 되었다는 속설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해인사로 올라가 볼까요? 이 홍류동 계곡을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해인사 경내로 들어가는 일주문을 여러분이 보실 텐데요. 일주문 가기 전 오른편에 고사모, 아주 오래된 썩은 나무 뿌리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바로 신라 40대 애장왕이 심었다는 나무인데요. 애장왕의 왕후의 난치병이 완치되자 왕이 이 은덕에 감사해서 이 스님들이 기도를 드렸던 그 자리에 해인사를 창건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심었던 나무라고 전해집니다. 이 느티나무는 1100년에 이 오랜 세월 동안 해인사와 있었지만 1945년에 수명을 다해서 지금은 이렇게 밑둥만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해인사에 올라가는 길도 참 예쁩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여러 가지 표시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스님들의 사리를 모아놓은 곳도 있었습니다. 해인사에 제가 도착했을 때는 부처님 오신 날 달이었거든요. 그래서 연등을 아직도 그대로 다 달고 있어서 굉장히 장관이었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해인사라는 이름은 화엄경에 있는 해인산매라는 말에서 따온 건데요. 바다에 삼라만상이 비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진리의 세계를 나타내는 그런 절이기도 합니다.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해인사 구경은 잠시 쉬고 커피 마시고 오시면 2부에서 이제 팔만대장경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팔만대장경을 여기까지 강화도에서 어떻게 옮기고 이 팔만대장경이 어떻게 지금까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는지 이 이야기를 2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다시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정말로 그대가 재미없